국가 부채 비율을 두고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60%가 넘어도 상관없다 이런 식이잖아요.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특히 청와대도 그런데요. GDP의 60%가 뭐가 문제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그 정도는 용인을 했지 않느냐? 지금 실제로 OECD 평균 같은 경우는 109%나 된다. 그런데 작년의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그 GDP 부채 비율은 38.1%밖에 안 되니까 60%까지 늘려도 상관없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60%가 넘는 국가들을 잘 보면요. 다 선진국입니다. 미국이 107이고요. 일본이 224고요. 프랑스가 123%입니다. 선진국이죠. 그리고 다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어요. 기축통화를. 선진국이라도 기축통화를 안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부채 비율을 굉장히 낮게 관리합니다. 뉴질랜드는 35%입니다. 호주는 44%고요. 노르웨이는 46%, 덴마크도 48%예요. 스웨덴은 50%. 겁나는 거죠.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을 높게 가져가면 투자자들이 믿지를 않는다. 쉽게 말하면 대외 신인도가 떨어진다.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게 되면 투자를 안 한다. 투자를 안 하면 경제를 부흥시킬 수 없다. 뭐 이런 등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같은 경우는 숨겨진 빚이 엄청납니다. 숨겨진 빚이.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부채 엄청났었죠. 지금 정부 부채하고 공기업 부채하고 다 합치면 공공부채인데요. 이게 1078조예요. GDP 대비 56.9%입니다. 56.9%.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부채도 포함시키고 이러면 난리 납니다. 고령화는 또 어떡합니까? 고령화는. 이게 고령화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고령화가 된다는 것은 돈을 그만큼 많이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돈을 그만큼 많이 쓴다는 것은요, 결국은 나라 곳간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고령화로 진입할 당시의 부채가 우리가 너무 높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1970년대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당시에 국가 채무 비율이 20%밖에 안 됐습니다. 20%.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30%밖에 안 됐고요. 대한민국이요 2017년에 36%였습니다. 벌써 2017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담도 엄청난 데다가 속도가 빨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 우리가.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그에 따른 부담도 엄청 커지게 됩니다. 엄청 커지게 됩니다. 복지비 지출도 우리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퍼주기식 복지라고 제가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퍼주고 있어요. 물론 유럽 복지국가보다는 우리가 적습니다. 유럽 복지국가보다는. EU 같은 경우는 평균 25.4%거든요. 우리는 10%가 조금 넘습니다. 2017년으로 가면 10.6%입니다. 그런데 이게 2060년까지 가잖아요. 고령화 사회를 계속 진입을 하게 되고 또 지금에 있는 복지 제도를 더 늘리게 되면 28.6%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유럽보다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 얼마나 지금 경제가 망가졌습니까? 유럽은 올드 소사이어티예요. 올드 소사이어티. 이미 옛날 사회가 돼버렸어요. 거기는 갇혀 있어요. 제도에 갇혀 있고, 법에 갇혀 있고, 관습에 갇혀 있고, 갇혀 있어서 유럽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유럽은 다 끝났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유럽은 워낙 규제도 심하고, 게다가 사회 참여율도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복합적 위기에 몰려 있다. 게다가 그 복합적 위기가 올드 소사이어티, 옛날 사회에 갇혀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막 급부상하고 동남아가 급부상하는 것은요, 활력이 넘친다는 거, 활력이. 규제도 자유롭고요. 그에 따라서 기업의 경영도 자유롭고, 상품의 거래도 쉽고 어렵다고 하지만 유럽에 비하면 쉽습니다. 유럽에 비하면. 유럽은 아주 고요한,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러면 대한민국이다고. 이제는 고요한 뭐 유럽연합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정도로 거기는 경제가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자꾸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니까 뭔가 새로움이 자꾸 활력이 만들어지고 이게 견제와 균형을 맞추면서 사회는 점점 발전해 나가거든요. 유럽은 그렇게 죽어 있는 사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퍼주기식 복지를 많이 늘린다고 하는 게 결국은 나라의 위기를 더 빨리 불러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채가 많은 나라들 처음부터 부채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이게 한 번쯤에 위기가 그치면서 부채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쭉 증가했습니다. 일본은 고도성장기가 1990년대예요. 그런데 일본식 장기 불황이 딱 덮쳤잖아요. 쉽게 말하면 물가 하락의 저성장. 여기다가 방만한 재정 운영까지 겹쳤어요. 그러니 지난 20년, 잃어버린 20년 동안 아니면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은 부채 비율이 무려 40%가 1990년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200%가 넘습니다. 위기를 거치면서 국가 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난 거. 문제는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 자체가 기축통화니까 돈 찍어내도 상관없어. 동남아 가면 다 받아주고 유럽 가도 받아줍니다. 엔화는. 중국 가면 당연히 받아주고요. 미국 가도 받아줍니다. 이런 게 기축통화예요. 우리 원화를 가지고 어디 가서 받아주려고 이야기하면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있긴 있죠. 동남아 일부 국가. 그게 기축통화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화 가치는 점점 떨어진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 보세요. 그리스. 남유럽의 재정위기의 주범이었던 그리스는요. 1981년부터 1996년까지 몇 년이에요 이게? 15년이네요. 15년 동안 좌파가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 정책을 마구 쏟아냈어요.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25%였어요. 103%로 급증했어요. 103%로. 그리스 이야기하면 저는 뭐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높은 나라. 그리고 옛날에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스 우리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오나시스 이러면 선박의 뭐 제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그리스 출신 아니에요. 우리요? 우리도 그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얘들 15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15년 만에. 제가 생각하는 건 제일 먼저 가는 게 대한민국의 지금 방향이 그리스로 가고 있어요. 그리스로. 결국은 재정 위기를 몰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여당이나 청와대는 아니다고 하지만 재정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봐서는요. 그러다가 남유럽처럼 재정 위기가 허덕허덕 되는 그런 나라가 되다가 결국은 좀 심해지면 뭐 여러분도 아시는 베네수엘라 아주 뭐 최악이죠. 그런 나라로 갈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당장 보세요. 위기 때마다 부채 비율이 높았던 것도 사실인데 여기에 좌파의 인기 영합주의까지 합쳐갖고 자꾸 풀어주게 되면요. 국가 부채 비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1997년에 대한민국의 국채 비율이 11.4%였어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2004년에는 거의 2배 됐습니다. 22.4%까지 쫙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더 큰 문제가 코로나 위기가 이제 시작이라는 거. 이제 실물 경제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돈 푸는 거 보세요. 돈 푸는 거. 지금 저렇게 돈 풀으면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마구 풀어대고, 예, 정부는 정부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면서 마구 풀어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작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돈 풀어요? 결국은 국채 만들어야 돼요. 예, 적자 국채 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부채 비율로 쫙 올라갑니다. 원래 3차 추경을 뭐 30조 얘기하죠. 30조로 가면요, 대한민국 부채 비율이 45%에 육박합니다. 45%. 45%. 그만큼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아직도 시작도 안 됐다는 게 그 이야기예요. 봐요. IMF 때 GDP의 30% 정도를 국가 위기를 구해내는 데 사용했어요. GDP의 30%. 지금은요. 지금은 30% 정도 된다 그러면 600조입니다. 600조. 예. 적어도 600조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600조. 그러면 600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세금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세수정대로 이어지나요? 안 됩니다. 결국은 경제를요, 확확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 경제를 확확 돌아가게 만들려고 그러면 쓸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쓸 수 있는 사람한테. 뭐 돈이야 누구나 좋아하겠죠. 돈이야 누구나 좋아하겠지만 대체 소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 국민에게 준다? 모르겠어요. 긴급재난지원금 뭐 기부로 받는다는데 전 나라의 어떤 정책에서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이게 바로 인기영합주의고 참여시키면서 프로파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프로파간다. 경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돈 주고 물건을 사야지. 외상을 준단 말이에요? 예? 외상 안 주고 먹고 날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 GDP의 30%가 들어가야 되는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GDP의 30%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 모르겠어요. 그들은 뭘 했는지. 저는 현장에서 직접 제가 가게를 운영해보고 작은 가게였지만 내가 열심히 안 하고 내가 아끼지 않으면요, 그 가게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게를. 어떨 때는요, 밥을 사 먹지도 않아요. 그 가게에서 어떻게든 해먹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3년을 제가 버텨내면서 그 가게를 나름대로는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밖에 나가서 계속 밥도 사 먹고, 가게 문도 하루 18시간이 아니라 뭐 한 8시간만 열자 이거예요. 8시간. 주 52시간째 근무하자.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게? 진작에 망했죠. 진작에. 3개월도 못 버텼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국간이라는 게 벌어봤냐고요. 나라 국간이라는 게 누가 만드는 국간이에요. 누가? 그러면 그게 좌파든 우파든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지킬 의무가. 저렇게 막 퍼준다? 여당과 정부는 부채 비율이 몇 퍼센트 더 높아진다고 해서 당장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참 저는 이게 웃긴 거라고 그래요. 당장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여당 입에서. 그것도 청와대 입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장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언젠가는 망한다는 전제도 깔려 있는 거잖아요.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나라가 더 건강해지는, 그리고 자꾸 부자가 되는 나라가 돼야 되지. 부국 강병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몇 퍼센트 올라간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자체가 진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생각이 없는 사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요,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만큼 국가 신뢰도 내지는 국가 신인도가 떨어집니다. 피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피치 이러면 국제신용평가기관입니다. 피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023년까지 GDP가 46%까지 높아질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국가신용등급을 내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46%가 2023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 올해 옵니다. 올해 옵니다. 올해. 이대로 가잖아. 추경 30조 하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46% 옵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국가 신인도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균형재정을 강조했다. 적자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적자. 이게요 하락하잖아요. 국가 신용도가 하락을 하게 되면 당장 국채를 조달할 때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이자율이 높아요. 이자율이. 이자율이 높아야지 사주는 거죠. 누가 사줘요? 세계중앙은행 뭐 이런 데가 사주겠죠. 아니면 세계 국부펀드들이 사줍니다. 그런데 이자율을 더 주면 그만큼 돈이 더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게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국가가 떨어지면 기업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이자를 더 줘야 합니다. 이게 자꾸 떨어지잖아요. 이 국채를 발행해도 누가 사주질 않아.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해도 안 사준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지금 회사채 기업은 발행을 하잖아요. 근데 기관투자가들이 지금 사줍니까? 자산운용사들이 사줍니까? 증권사들이 사줍니까? 자기 살기도 바쁜데? 당장 급한 게 그들 입장에서도요. 회사채 AA 등급은 한번 사줄게 내가. 그러나 A 등급만 해도 안 사줍니다. 벌써 A 등급만 해도. 그만큼 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실물 경제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안 사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국가에도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국가에도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가에도 발생을 하면 이게 점점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국가는 지켜놔야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는 반대했어요. 이런 말은 말이 안 돼요.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저 같은 범인이나 필부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지도자면 소신을 내 목이 달아나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 소신을 못 지켜놓고 나는 반대했습니다. 이거는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빠르게 그것도 빨리 부총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소신이고 뭐고 예스맨이잖아요. 이제는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싫어요. 경제에 대해서 아예 말이 없잖아요. 아예. 어쨌든 저는 지금 우리 경제 여당이나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가 부채 비율이 뭐 몇 퍼센트 높다고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몇 퍼센트가 대한민국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